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재계약 문제로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과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손흥민 선수가 이루지 못했던 우승이란 꿈에 다가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구계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국 진출에 도전한 김혜성 선수가 LA 다저스와 계약하며 MLB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독감과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환자가 6살 미만 영유아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겨울철 바이러스성 장염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어요. 네,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거였는데요. 이번에 표결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두 개 다 통과하지 못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 올라서 폐기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쌍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전법 개정안 등도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이 쌍특검법 찬성 반대표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 이탈표로 내란 특검법에서는 6명,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4명 나온 것으로 계산이 돼요. 지난달 12일 때 표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란 특검법에서 이탈표가 한 표 더 늘어났습니다. 뭐 한 표 차이니까 크게 늘었다고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르면서 친윤계 지도부로 싹 꾸려졌잖아요. 그리고 부결을 당론으로 강경하게 세운 상황에서 내란특검법 이탈표가 하나라도 늘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한 명이 아니라 여당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심한 건데 명태균 씨와 관련한 선거, 여론조사라든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여권 인사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죄와 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막았다는 좀 위기감이 있어서 수정안을 좀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뭐 다른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좀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거죠. 내란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는 거고 그럼 내란특검법에서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명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라는 계산이 일단 깔려있고 또 생각보다 여당 이탈표가 하나 더 나왔으니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여지를 좀 없애면 빨리 특검을 발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깔려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여기에 수사범위에다가 외환죄를 추가해서 오늘 재발의해서 설 연휴 전에는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본회의 재표결 전에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찬반이 엇갈렸다고 해요. 민심을 고려해서 여당 차원에 우리가 좀 수정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수 있으니
특검을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의혹이 걸려 있어서 강력히 반대하더라도 네. 내란 특검법까지도 마냥 거부할 수만 없지 않겠냐 이런 기류도 상당히 읽혀지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김상욱 의원이 본인이 2개 법안에 자기는 찬성 투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재표결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직접 말을 했는데요.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근데 김상욱 의원이 대답하지 않자 권 원내대표가 이후에 내 말이 농담 같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김상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혜지 의원에게 가서도 당론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탈당까지 요구할 정도면 찬성표 던진 의원들한테 징계 같은 걸 또 추진하는 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윤리위가 결정할 문제라서 지금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내 많은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당 계속할 수 있을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또 탈당을 요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상욱 의원을 빼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조은희 의원, 이분이 행안위 여당 간사인데 김상욱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상임위를 사보임해달라, 그러니까 빠져달라라는 거고 다른 상임위 가라는 걸로 보이는데 김상욱 의원은 주변에 얘기하기로 이 통보를 듣고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이 나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죠. 네, 김상욱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하라고 압박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보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당 정치로 굴러가면서 이 당론으로 움직이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당론으로 정했는데 너무 혼자가 튀고 하면은 과거에도 봤을 때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은 탄핵안, 대통령 탄핵안이 오르고 국무총리 탄핵안도 올랐고 관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국회법 114조 2항을 들었습니다. 이 법 내용을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한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건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조선비즈는 당 지도부가 비주류인 탄핵 찬성파에만 유독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한테 되는 잣대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거나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 김재섭 의원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을 벗어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찬성파, 반대파 같이 또 모여서 쪼개져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되는 집회하고 신자유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가 집회를 열고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을 흔들면서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윤석열 복귀 이런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또 눈에 띈 게 국민의힘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협의회에 속한 4명이 와서 참석해서 삭발을 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탄핵 촉구 집회도 매일 오후마다 윤 대통령 체포되는 그날까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1차 집행 때하고 다르게 영장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집행 언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뭐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라서 관저 앞에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그야말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잖아요. 네. 한 참가자는 이분은 탄핵 찬성 쪽인데 탄핵 반대, 탄핵 저지 쪽인데 2박 3일째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큰 격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다른 영장 집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이게 1차 집행 때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7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주말은 또 뺀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야간 빼고 하면은 날짜가 몇 개 안 남아서 그러면은 모여드는 지지자들도 뭐 촬영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특정 가능해서 그때 몰리고 더 그랬는데 네. 오늘 상황 정해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정부 과천청사 여기 공수처가 있는 건물인데 적막한 분위기였고 또 1차 집행 때 그 영장 집행위에서 이용됐던 차들도 시동이 꺼진 채 주차장에 그대로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르면 내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관건이 이제 경호처 대비를 어떻게 뚫을지가 되겠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공수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고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 가져와라 이런 입장을 새롭게 밝혔는데 공수처는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건데 그럼 법원이 법을 안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요구가 또 모순이기도 한 게 체포한 후에 조사를 거쳐야 구속영장을 내는 보통은 이게 순서잖아요. 지금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좀 다급하게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읽혀져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이 경찰이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고 기소를 하거나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취재진이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사해야겠다면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이건 또 피의자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뭐 고르고 지정하고 여기라면 내가 가겠다 이런 거니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법원 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곳들이 있나 봐요. 12시 30분 조금 전 전북 군산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피하시고요.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부득이 자가용을 또 이용하실 경우에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천천히 운행하시고요.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들은 미리 점검하고 눈이 쌓이면 위험하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소식 알아보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갔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려갔는데 공수처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해서 돌아왔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아예 접수된 게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면담을 요구해서 먼저 선임계부터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영장 재집행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여러모로 좀 곤두세우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요 며칠 나왔던 얘기가 뭐 대통령이 관저에 없는 거 아니냐, 도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일각에서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괴담이라고 일축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거 대통령실 관계자 쪽으로도 매체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거 반응이 조금 특이했던 게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전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관저에서 포착된 윤 대통령 모습이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나 지지자들을 의식한 행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관저에 이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의식한 듯이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비교해보면 실루엣이 상당히 흡사했었어요. 찍힌 시각은 낮 12시 53분부터 한 7분 정도인데 수행원들하고 관전의 비탈길을 오가면서 손으로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행동 보였고 또 주변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방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노출될 거 알고 나온 거 아니다. 그냥 산책이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렇지만 여당 내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건 고의적인 노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한편 대통령실은 이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했던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려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발언을 왜곡해서 마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했다라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이 됐었는데요.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내린 게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이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번 판결은 군 검찰이 박 대령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은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눈 피해는 없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8311님은요. 저는 포천 동장군 축제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서 쉴 수가 없네요. 춥다고 다음에 가자고 해도 노느라 추운 것도 모르는 아이들. 저는 지금 커피로 손 녹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날 진짜 잘 잡으셨네요. 7808님은 대구는 눈 구경이 너무 어렵네요. 어제 흩날리기는 했는데 쌓이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도 공기는 쌀쌀합니다 하셨고요. 7697님 여긴 대설주의보 내려진 충남인데요.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서부간선 지하도로 상황인데요. 일찍 방향으로 금천 나들목 목간 지점에서는 추돌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잠실대교에서 철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칠곡분기점에서는 2차로에 낙하물 떨어져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죽전에서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천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인데요. 북여주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한편 한남대로 버티고개 쪽으로 한남 5거리에서 북한남 3거리 구간은 현재 집회하고 있습니다. 2개 차로가 부분 통제 중이니까요.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 계약 연장 소식이 좀 늦어지면서 네. 막 각종 이적설들이 쏟아졌는데 그랬죠. 우리가 좀 예상했던 대로 네. 토트넘과 1년 더 동행을 하게 됐어요. 네, 7일 날 토트넘 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2026년 여름까지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2015년 8월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을 떠나서 토트넘에 입단을 했는데 이후로 두 차례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런 이제 가장 최근이 21년 7월에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했었는데 여기에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 10년 넘게 이제 동행을 토트넘과 하게 된 상황이고 구단 역사상 최다 출전 11위 그리고 최다 득점 4위까지 오른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업적을 놓치기 싫었던 측면도 있을 건데 그런데 계약 연장이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적하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이제 올해 1월로 접어들면서는 손흥민 선수가 계약 만료까지 6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 축구에 보면은 이 보스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스만 룰이라는 규정은 이 선수들의 이적을 좀 더 용이하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 만료가 6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면은 선수들이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사전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단들 입장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와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였거든요.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보스만 룰 발동까지 와서야 뒤늦게 옵션을 발동한 상황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팀 성적도 이전만큼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리빌딩, 리툴링을 구단 기조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민혁 선수를 또 영입해 가게 됐잖아요. 네. 이 손흥민 선수를 과연 이 리빌딩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팀의 주축으로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코어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기도 했어요. 토트넘이. 네. 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계약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사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야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습니다만 프리랜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도 이 네. 프리랜서들 입장에서는 이 계약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이 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선수 생활에 있어서도 한 해 한 해가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구단으로부터 1년 연장 제의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선수 입장에서도 단순히 팀을 옮기는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 뭐 스페인이나 터키나 이런 다른 리그로의 이적은 또 생활에서의 적응이라는 새로운 그쵸. 변수가 또 생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 계약 연장 외에도 축구계에서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두고 멈춰졌어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어제쯤에는 이 결과가 나왔어야 상황인데 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축구협회가 7일 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하루 앞두고 네. 이렇게 벌어지는 게 사실은 초유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후보가 제출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는 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허정무 후보의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서 선거 절차에 영향이 있다,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절차적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되었냐면은 네.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좀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일정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최대 194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이 구성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은 네. 이 선거인단으로 뽑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축구회관으로 이동하던 축구인들이 꽤 많습니다.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쵸. 해외에 있다가 이 투표를 위해서 귀국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그렇다 여기 계속 무기한 남아있을 수도 없고 이런 네. 약간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서 언제 다시 시작되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거 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본 대상이 1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15만 명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하나하나씩 받아내야 되는 게 네. 원래적인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15만 명한테 일일이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그 전까지도 계속 선 추첨 그러니까 이 194명의 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선거인단 먼저 추첨을 하고 이 194명을 대상으로 사후에 동의를 받는 선 추첨 후동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네.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 하게 되면 이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거 다시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 왜냐하면 15만 명을 상대로 동의서 받으러 가고 또 가져오고 이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한 달도 때문에 더 걸릴 것 같은데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좀 새로운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미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낸 허정무 후보는 다음 선거가 진행돼도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인데 네. 허정무 후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본인의 어떤 그 후보 자격을 스스로 차단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네. 이 정관에 따르면은 선거가 이루어질 때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만 후보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정무 후보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55년 1월 1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3일 공시를 넘어가면 만 70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70세 미만만 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자격 네. 자체가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정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까? 본인이 탈락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로는 축구협회의 어떤 불공정이나 불투명을 개혁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타도 정몽규 후보를 위해서 이 허정무 후보와 또 다른 한 명의 후보인 신문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 네. 제기하는 일개의 시각도 있습니다. 허정무 후보 입장에서도 일단 가처분 신청이 된 이상 본인이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일 전까지 아무래도 이 신문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좀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한편 이제 축구계에서는 원래는 이 정몽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여론이 많았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분위기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6일에는 한국 지도자 축구협회가 공식적인 정몽규 후보 지지를 또 선언을 했고요. 정몽규 후보는 7일 날에는 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축구 종합센터 완공을 위해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축구인들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축구를 환골 탈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신태용 감독이 전격 경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A 대표팀, 성인 대표팀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을 모두 이끌고 있었던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인도네시아 네. 축구협회가 6일 발표를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적도 있었죠. 그 이후에 2020년에 인도네시아 감독에 부임을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 동남아 중에서도 그렇게 축구로 굉장히 좀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네.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좀 전통적인 강호였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신흥강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이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열렸던 동남아에서의 가장 큰 대회인 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과 4강을 또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지난해 초에 열렸었는데 라이벌인 베트남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또 이뤄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C조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호주에 이어서 3위이기 때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또 48개국까지 본선 진출 국가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3위까지도 본선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사상 첫 월드컵 진출까지도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꽤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의로는 이 미쓰비시컵에서 이번에 열린 미쓰비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렇게 뭐 준우승도 했고 4강도 미쓰비시컵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조별 탈락 한 번 했다고 경질하는 것은 사실 이치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시선은 이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과의 불화 아니겠는가. 네. 어느 나라나 참 이 회장이라든가 이런 네.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불화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인도네시아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토이르 회장이 특정 귀화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토이르 회장이 유럽 출신 귀화 선수들이 대표팀에 좀 주축을 이뤘으면 한다. 그러면서 유럽 축구에 좀 능통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좀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태용 감독이 후임으로 부임한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패트릭 클루이베르트 감독입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 상대로 득점하기도 했었던 클루이베르트 감독인데 사실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그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맞는 커리어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부임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이 인도네시아에 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했던 이 귀화 선수를 써야 한다고 축구협회 회장이 말했던 그런 분위기와 또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야구계에서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김혜성 선수. 네. LA 다저스와 깜짝 계약하면서 미국 진출 꿈을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월 4일 새벽이었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3+2년의 최대 2,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저스라는 구단이 이제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우승팀이고 현재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팀이라고 네. 봐도 되는데 그만큼 주전 경쟁이 치열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같은 현지 에이전시인 CAA의 소속 선수인 오타니 선수의 좀 조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와 같이 뛰고 싶다라고 직접 김혜성 선수에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뭐 당연히 아마 다저스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김혜성 선수가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주전 2루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LA 다저스에서는 어떤 포지션에서 활약하게 될까요? 2루수 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이 개빈 럭스 선수가 주전 2루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시간 7일 날 신시내티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팬들이 굉장히 좀 반길 만한 네, 호재네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김혜성 선수가 주전에 바로 입성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개빈 럭스 말고도 무키 베츠 그리고 맥스먼 씨, 미겔 로하스, 크리스 테일러 이 센터 내야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네. 로테이션 혹은 심지어 외야까지도 약간 겸업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포지션이든 스프링 캠프 때 수비와 타격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서 1군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잔류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또 김혜성 선수는 이정우 선수와 절친 사이잖아요. 네. 근데 다저스는 이정우 선수가 뛰는 샌프란시스코와 라이벌 관계로 유명하니까 네. 이 빅매치도 볼만하겠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두 선수 모두 친구 사이고요. 동갑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프로 무대에도 입단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팀에서 뛰면서 국가대표까지 같이 지냈는데 공교롭게도 이 김혜성 선수가 이번에 이적한 다저스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속한 샌프란시스코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에요. 그러면서 이 총 13번의 맞대결이 또 예정돼 있는데 네. 첫 맞대결이 돌아오는 6월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정우 선수는 건강해야 되고요. 지금 수술 이후 재활 중이잖아요. 네.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터 한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경기에 출장하고 이정우 선수와 맞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로스터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객석일려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도무지라는 말은 보통 그 사람과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라든지 이 음식은 도무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같이 뒤에 부정의 표현을 쓰는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라는 말이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이기도 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말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개의 표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청맹과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을 청자에 소경맹자를 써서 원래의 뜻은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사리에 박지 못해서 눈을 뜨고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에 관해서라면 완전히 청맹관이어서 이제 쉬운 내용부터 조금씩 배워보기로 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눈에는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무지렁이로 보이는 모양이야. 이 예문처럼 무지렁이라는 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됨됨이가 조금 모자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정잡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아버지는 평소 병원은 다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눈꺼풀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결절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성격을 아는 저희 가족은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눈꺼풀 암이었습니다. 동네 안과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병원은 꼭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 중 조민재님의 작품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8.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 온도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영하 8도, 강릉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대구와 광주 영하 2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겠습니다. 북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더 추울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이 철원 영하 21도, 서울과 남원 영하 12도, 부산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 추위는 모레 토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과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며 대설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20cm 이상, 충남 남부 서해안과 광주, 전남 북부에도 많게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나라 살림이 8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씀씀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해 11월까지 8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3% 오릅니다. 금융위원회의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이달 13일에 계약서를 쓰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서울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7.6 마이크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충남 서해안과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내릴 눈이 더 남았다고요. 네, 현재 충남 보령과 서천, 태안 등 5개 시군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충남 공주와 논산, 부여 등 6개 시군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오늘 아침 기준 충남 계룡산엔 14.7cm, 서천 준장대엔 1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온도 내려가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남 지역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전북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완주와 무주, 진안 등 내륙 지역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5에서 15cm,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고 많은 눈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대설에 강력한 한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고 서울엔 이번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 걸로 예보됐고요. 파주와 춘천 등은 아침에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 대부분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5에서 6도가량 더 낮겠고요.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해야 할 때는 모자나 장갑, 두툼한 외투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랭 질환 또 동파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네, 가뜩이나 최근 집회 때문에 오랜 시간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쩍 추워진 날씨에 저체온증을 비롯한 한랭 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접수된 한랭 질환자는 총 134명으로 집계됐고요. 전체 환자 가운데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약 86%가 저체온증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청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심뇌혈관 질환자 등 급작스러운 추위에 노출해 취약한 이들의 경우 외출 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당부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파 피해 대비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한파특보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또 올겨울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도 발령했고요.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면서 만반의 제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6535님이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주차 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춥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분 특히 더 몸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설 강풍에 전국 곳곳에선 사고도 많았어요. 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고 상가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가다가 미끄러운 눈길에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바깥쪽 시설물 위에 완전히 올라타는가 하면 전북 군산에서는 상가 간판이 강한 바람과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눈과 또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길어진 연휴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당정이 내수진자 기대를 걸고 빨간 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연휴 기간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길어진 연휴에 해외로 떠나거나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져 도시가 텅 비어버리면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서라는데요. 특히 사무실들이 몰려있는 오피스 상권 식당가들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까 걱정이 크고요. 주택가 밀집 지역의 식당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서울 은평구에서 중식집을 하고 있는 한 사장님은 쉬는 분들은 쉬겠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오래 쉬면 해외로 가버리니 국내 관광지 음식점도 수요가 없을 것 같고 주거지 근처 음식점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다 말했고요. 강남 오피스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은 여기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텅 비어버려서 사실 설 연휴 장사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도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하루 매출을 또 날리게 생겼다. 알바생에게 줄 돈보다 매출이 더 안 나올 텐데 연휴 기간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네, 일단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공식 자료는 없지만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6,30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여행, 유통업계 역시 임시 공휴일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네. 여행업계는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과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로 움츠러든 여행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휴일에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도 임시 공휴일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중견, 중소기업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조업 일수 감소가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당시 대체 공휴일을 3.3일 지정하면 연간 28조 1천억 원의 생산 감소와 4조 3천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대체 공휴일 하루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선반 제작 업체는 다음 달 납기를 앞두고 휴무일이 더 늘어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평일 인건비의 2배에 달하는 특근비를 줘야 하고 또 이런 날은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져 손해가 막심하다 하소연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 3교회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어요. 네, 대법원이 3년 넘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2심 선고에 불복해 정명석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또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JMS의 만행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저도 당시 영상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었는데 정명석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 에이미 씨, 또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고요. 솔직한 심정으론 그간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안공항에 얌체족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참 씁쓸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무안공항에 추모 분위기를 흐리는 얌체족들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는 유가족이 떠난 뒤에도 사고 수습 중인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먹거리와 위생용품 등을 나눠주는 부스가 여전히 운영 중인데 수도권에서 찾아온 한 추모객이 합동 분향소를 참배하는가 싶더니 컵라면부터 음료수, 물티슈 등을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가져온 배낭이 터져라 그야말로 짝쓰리해갔다고 합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호품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유가족이나 지원 인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참 난처하다 말하는데요. 서로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은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도 하다.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손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미리 비급여 진료를 받자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네, 정부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중증, 비급여 질환의 실손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하자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싸게 치료받자며 너도 나도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직장가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는 이번 주 들어 전화 문의와 치료 예약이 2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실비보험과 직장단체 보험이 있는데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묻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급히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집에서 마사지 기계를 쓰거나 하면서 통증을 참아왔다가 앞으로 싼 값의 도수치료를 못 받게 될 것 같아 병원을 찾았다며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다닐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비급여 진료를 받아온 다른 환자들도 실손보험 축소 소식을 듣고 도수치료 횟수를 늘렸다며 매번 10만 원이 넘는 치료를 받는데 보험 혜택이 줄면 진짜 아파도 치료를 못 받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 보상을 청구해본 경험이 있는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병원을 더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 때 의료비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손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는 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외래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3배 높게 가까웠고 외래 지출 금액 역시 4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분증 판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과거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팔았다면 이 비싼 비용 탓에 찾는 이들이 줄자 분실물 또는 직접 매입한 신분증을 판매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SNS에 각각 여성, 남성 신분증을 뜻하는 여증, 남증이라는 은어를 검색해보면 실물 신분증 판매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고요. 네. 판매글에는 긴 머리, 고양이상 눈매 같이 신분증 증명사진 속 외형을 묘사하는 문구가 함께 적혀있기도 합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메신저로 구매 의사를 밝히면 신분증 속 증명사진을 보여주겠다며 본인과 최대한 닮은 얼굴을 고르면 된다고 구매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판매하는 주민등록증은 위조품이 아닌 분실된 실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자에게 관공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자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고요. 일부 판매자는 헐값에 타인의 신분증을 사들여 되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남증, 여증의 주 고객층은 주로 미성년자들인데 손에 쥔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집 또는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고요. 일부 업자들은 대놓고 담배를 사는 데 성공했다, 편의점과 술집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같은 구매 후기를 올리기도 하고 해시태그에 술이나 담배, 모텔 같은 단어들을 추가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게시글 노출을 꾀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 적발 사례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1,200건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증 도용은 단순한 신분증 바꿔치기를 넘어서 사법 방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단속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내리기보다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0635님,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손님들이 너무 추워서인지 버스에 오르는 순간 따뜻하다며 좋아하시네요. 소소한 행복이 느껴집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633 시내버스 운전하신대요. 3451님, 논산 연무대 시댁에 왔더니 눈도 날리고 집이 한옥이라 몸꼬리 잡으면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오늘 훈련소 입대일인데요. 같이 온 부모님들이 아들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면서 마음이 좀 그렇겠다 싶네요 하셨어요. 또 9643님, 여기는 충남 서천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서울 아들 집에 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갈지 열차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아무래도 열차 이용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5308님, 둘째 병원 다녀오는 길 너무 춥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픈 아기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7848님, 와, 가평 휴게소인데요. 너무 추워서 보니까 영하 8도입니다. 덜덜 떨면서 호두과자 사 먹으니까 화장실만 잠깐 들렸는데도 몸이 꽁꽁 얼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혹시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치로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4명 수준에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전에는 1000명당 31명으로 그 수가 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난주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12월 마지막 주 통계에서는 1000명당 73.9명으로 일주일 사이에 2배 이상 독감 의심 환자가 늘어났어요. 네. 이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건데 네. 지금까지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거든요. 이때 가장 많을 때가 1000명당 86.2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수치에 근접한 통계가 나왔고 그런데 이번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더디게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올해 1월에는 아마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많은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방역 꼭 신경 써주시고요. 아직 독감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해 독감에 이미 한 번 걸리신 분이더라도 A형 독감 걸리신 분이 B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둘 다 그 백신을 맞으면 둘 다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접종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가족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방적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독감 환자가 발생한 분이라면 병원에서 그 약을 미리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예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독감이 워낙 유행이라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주제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또 다른 감염병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26명의 사람들이 구토 증상을 보여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지금 장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장염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겨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감염병 두 번째 시간으로 장염과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리가 보통 장염, 식중독 하면은 여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감염을 시작하는 겨울에 유행하는 장염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 노로바이러스는 4급 법정 감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내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에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가 28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 신고된 환자 수는 그거의 10배가 넘어서 291명입니다. 이거는 표본 감시기관에서만 신고한 거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거예요. 네. 이 2015년부터 이 노로바이러스 관련된 통계 작성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후로 매년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한 건 작년 2023년에서 2024년 넘어오는 겨울이었는데 같은 시기별로 같은 월로 비교를 하면 올해가 작년보다 환자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역대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 하루 이틀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그리고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증상이 2, 3일 정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겨울철 바이러스성 장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원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 굴과 그런 음식들 잘 안 먹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장염에 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노로바이러스 하면 보통 생굴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으시죠. 그런데 장염 바이러스나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꼭 음식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염과 식중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굴을 먹고 설사나 구토를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처럼 한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설사나 구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정 음식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한 또 혹은 독소 같은 게 감염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를 식중독 혹은 식품 매개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장염은 식중독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염 바이러스나 세균은 꼭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치 감기처럼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위장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장염이라고 불러서 장염이 식중독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생굴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으로 전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음식을 안
안 먹는 아이들도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장염의 전파는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전파되는 형식을 취하는데 대변을 보거나 이걸 처리한 뒤에 손을 제대로 닦지 않고 그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이제 물건을 만지는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오염된 물건이나 사람을 만지고 그 손으로 뭐 음식을 먹거나 하면 그게 입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전염력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얼마나 높냐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전염력이 뭐 전염병에 있을 때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세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몇 개가 몸에 들어가면 병이 발생하느냐 이걸 따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더 적은 수의 균체가 몸에 들어가서 병이 생길수록 더 그 전염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100개 미만 수십 개만 옮겨가도 질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크기가 23에서 40 나노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바이러스가 수십 개만 옮겨가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전염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이렇게 지독한 면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이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환자가 손잡이를 만지거나 수도꼭지를 만지거나 수건을 만지거나 옷이나 카페트 같은 곳 이런 거 만질 때 이런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환경에 묻어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2주 정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간 노로바이러스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이 이제 굴이나 조개 같은 걸 오염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분변을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환자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전파가 될 수 있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전파가 아주 쉽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요즘같이 노로바이러스 유행할 때는 공중화장실 이용도 되게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영유아 아이들에게 제일 흔한 건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로타바이러스도 노로바이러스처럼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전파 방법은 뭐 그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전파된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로타바이러스의 특징이 어른도 아이도 다 걸릴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어른들한테는 가벼운 장염 증상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후 4개월에서 만 2세까지 아이들한테는 심한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들은 엄마한테 받은 황체가 있어서 오히려 약하게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로타바이러스가 좀 무서운 게 심한 경우에 장염 증상만 심한 게 아니라 경련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만 무서운 장염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증상이 없거나 뭐 가볍게 지나가서 본인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전파하기 쉬운 질환인데, 그래서 집에서 아기들이 걸리기도 하지만요, 병원이나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에게 병이 전파된다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던 질환입니다. 이게 한번 전파가 되면 신생아실 폐쇄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죠. 근데 로타바이러스는 백신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가격이 꽤 비쌌거든요. 근데 다행히 2023년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뀌면서 모든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어서 질병의 관리가 한층 수월해진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염 원인도 증상도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데 복통이 없는 장염도 있고 설사 증상이 없는 장염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장염이라고 하면 보통 설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구토만 하는 경우에는 이거 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염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구토만 하기도 하고 설사만 하기도 하고 복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구토만 하다가 설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구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파이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입,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순서로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이 입, 위, 소장, 대장, 항문 순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어느 장기에서 그 병을 일으키느냐, 그걸 어디서 가장 강하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나 소장에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구토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대장 쪽에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나 소장에 감염이 됐다가 그대로 끝나면은 그냥 구토만 하고 끝나는 장염인 건데, 이 균이 대장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구토만 하다가 갑자기 설사로 이어지는 네. 그런 장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그래서 지금처럼 장염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누군가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앞서서 독감이 유행 중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독감에 걸리면 설사하거나 구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장염인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독감에 의해서도 설사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심한 경우에는 위와 장의 운동이 좀 더 저하되면서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한다고 무조건 장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처럼 장염이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이 심한 상황에서는 장염에 걸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린 상황에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잘 걸려요. 그래서 교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교차 감염으로 장염에 걸리기도 쉽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네. 구토나 설사를 하는 환자를 봤을 때 이게 장염이냐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한 거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을 가지고 그 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검출해내지 않는 이상 이게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무엇에 의한 설사든 구토든 간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잘 해주고 그런 약을 쓰거나 수액을 놓는 게 저희의 치료 방침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는 독감 때문에 설사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말씀을 하셔서 좀 치료를 받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유행 중인 겨울철 바이러스성 장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3814님. 장염에 걸려서 아이가 설사를 내내 했는데요.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설사는 없는데요. 먹여도 될까요? 하셨어요. 장염이 걸리고 난 다음에 우유를 먹고 나서 설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장의 그 표면에 보면은 그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장 표면에 있어요. 그런데 설사를 많이 한 경우에는 이 장 표면이 설사로 인해 깎여 나가면서 염증으로 인해서 이게 효소가 지금 몸에 모자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유를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왜 아기들 중에 분유 먹는 아이들이 장염이 한번 지나가는데 분유를 먹기만 하면 설사를 계속해서 막 오랫동안 며칠 이상 설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일시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오는 경우라서요. 아이가 우유 먹는 아이라면은 우유는 조금 당분간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은 락토프리 우유 이제 유당이 안 들어있는 우유 있죠. 네. 그런 걸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되도록 어떤 걸 먹여야 돼요? 이게 장염에 걸렸을 때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미음만 먹거나 굶어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더 그 장염의 회복이 빨라진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서 장염 환자에 있어서 식이치료요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런 유제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극적인 뭐 매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건 피하셔야 되겠고요. 기름진 음식도 설사를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소아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한 식단은 뭐냐면 건강한 한식. 밥, 나물, 그리고 담백한 고기. 네. 그 정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이정욱 님이요. 식수도 꼭 끓여 먹어야 하나요?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뭐 식수로 인한 전파가 좀 이런 장염 증상의 전파가 드물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요. 네. 지하수를 쓰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가보면 이제 수돗물 대신에 지하수 이렇게 써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물들에 의해서는 장염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끓여 드시는 게 좋겠고 수돗물을 사용하시거나 식수를 사서 드시거나 정수기 관리가 잘 된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0184님이 기온이 낮아질수록 노로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셨어요. 네, 이 노로바이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유행을 시작해서 12월, 1월 이제 피크를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 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콩으로 조경무님이 저는 독감 주사 맞았는데 독감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하셨어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인데요. 독감 예방 접종이
독감을 완전히 100% 막아주는 질환은 그 주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독감에 걸리실 수는 있는데 대신 걸렸을 때 조금 더 약하게 지나가고 그런데 나는 걸려서 되게 힘들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심하지 않게 지나간다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폐렴이라든지 그 독감으로 인한 뇌염 이런 네. 중한 질환을 막아주는 효과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걸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렬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굳이 이런 작품까지 소개해야 되나 싶은 공연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갖고 왔습니다. 예. 사실 제가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작품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건 알아요. 제가 알 정도면 뭐 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네. 보실 분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언제 한번 계산해봤어요. 네. 그 영화는 1000만 관객 들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연에 대학로 소극장 200석 정도 공연장에서 1000만 명 들려면 한 번도 안 쉬고 100년인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 많이 안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지킬 앤 하이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남자 뮤지컬 배우들 왜 오디션 볼 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절대 부르지 말라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들 이야기하셔서 이제는 정말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끔 그 오디션이 아니라 막 TV 같은 데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 노래를 연예인분도 그렇고 비연예인분도 그렇고 나는 솔로 이런 데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들으면은 그만 좀 불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아는 넘버가 많은 그 아는 뮤지컬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재 20주년 공연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대박이었는데도 이번에도 역시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예매처에서 1등 해가면서 공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킬 앤 하이드가 벌써 20주년이 됐군요. 예, 찾아보니까 이 작품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게 1997년인데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오디 뮤지컬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오직 저만의 기억으로 저만의 시점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시 어땠어요? 예, 그 2004년 초연으로 지킬 앤 하이드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이야 지킬 앤 하이드 한다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시샘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 분들은 좀 걱정 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예, 그 작품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미국에서 공연됐던 그 영상을 저희가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 전에.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의심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였는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 이야기를 대극장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뮤지컬로 본다고? 이거 어린애들이 보는 그런 책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또 지킬을 연기하는 사람이 하이드도 같이 연기해야 되는데 그냥 상상해봤을 때 무대 위에서 한 명이 착한 척하고 연기했다가 갑자기 나쁜 척하고 연기하고 이게 영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멋져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고 멋져 보이게 연출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네. 예. 두 번째 이유도 이어지는 이유인데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역할을 어떻게 했었냐. 이 배우가 브로드웨이 버전에서 어떤 분이 역할을 했었냐면 데이비드 하세로프라고 우리 그 진행자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격 제트작전이라는 외화 드라마 옛날 거죠. 네. 몰라요. 잘하셨어요. 네. 잠깐 호흡은 약간 기억날 것 같았는데 일부러 기억을 차단시키신 것 같은데 네. 그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거구의 그 배우가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에다 대고
키트 이러면은 자동차가 막 알아서 따라와서 네. 악당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었던 데이비드 하스로프가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었었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의 190이 넘는 체구입니다. 이 체구로 굉장히 착실하지만 소신 있게 자기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지킬 박사를 연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제 하이드를 연기하게 되는데 이 체구가 너무 크니까 하이드를 연기할 때 그 굉장한 공포감이 오면서 아 저런 정도의 배우면은 지킬 앤 하이드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런 연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서 이 작품 될까 이거 오디 뮤지컬 컴퍼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랑 그때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엇나갔네요. 그렇죠. 세상이. 예, 뭐 그 거의 엇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면. 근데 이제 국내에서 2004년에 딱 초연이 됐는데 이 당시에 캐스팅이 어땠냐면 지킬 앤 하이드 역할에 류정환, 조승우 그리고 엠마 역에 이혜경, 김소현, 루시 역에는 최정원, 소냐 이런 배우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 들으니까 대단한 캐스팅이지만 당시에 이 캐스팅은 그 잘하는 사람들을 모으긴 했는데 진짜로 잘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혜경, 김소연 배우는 국내에서 오페라 유령이라는 공연 처음 했었을 때 맨 처음 크리스틴 두 분이었고요. 네. 최정원, 소냐 배우는 뭐 가창력이 있어서는 대단한 배우들이었었고 류정환 배우는 오페라 유령에서 라울을 했었던 이제 성악을 기본으로 한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니까 굉장히 젠틀한 역할이 잘 어울리는 배우였는데 하이드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조승우 배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 배우에 비해서 그 체구도 굉장히 큰 배우에 비해서 조승우 배우는 그렇지도 않고 너무 어리고 착해 보이고 이랬던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 이제 초연 공연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 첫 공이 류정환 배우였고 두 번째 공연이 조승우 배우였는데 관객들이 이 연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그냥 보통 잘한다고 할 정도의 보통 차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관객들이 느끼면서 며칠 사이에 정말 소문이 입소문으로 이 티켓이 모두 매진이 됩니다. 이게 공연 보고 나서 와 진짜 대단한 공연을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으면은 약간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한테 소문이 막 나면서 매진이 되고 이 여파가 대단했던 게 바로 이어서 이제 앵콜 공연을 하거든요. 네. 앵콜 공연할 때 첫 번째 티켓 오픈에 12,000석 티켓을 오픈했는데 이게 7분 만에 매진이 되면서 1차 판매, 그러니까 1일 판매량으로 예매처에 신기록을 세웠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지킬 앤 하이드가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앵콜 때 조승우 배우가 지킬 앤 하이드 하면서 제 기억에는 그 영화 마라톤도 개봉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제 조승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연기의 신이다. 그리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졌었던 지금처럼 티켓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뮤지컬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아마 이런 일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랑해도 돼요. 예. 저 그렇게 예매가 어렵다는 조승우 배우님 네. 할 때 봤잖아요. 지킬 앤 그때? 하이드. 네. 그 김소정님도 네. 저는 예전에 류정환 씨 공연 2층에서 봐서 예. 너무 후회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1층 앞자리에서 네. 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2층에서 본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2004년이면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네.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우리가 네. 이 얘기 계속 하기 전에 예. 잠깐 대설 특보 고지를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전 1시 30분 전북 김제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외출 가급적 피하시고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또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하실 경우에는 안전거리 확보한 후에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들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네. 대표님 좀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예.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아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공연을 볼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네.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예전에 공연 보시는 거 좋아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제 바로 앞 코너 할 때 네. 그때 어떤 경청하는 자세를 보면 공연 보시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더 여유가 생겨지시면
저랑 계속 제가 네. 계속 목공소를 해서 네. 그때는 꼭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아니 근데 네. 진짜 대표님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네. 정말 예매하고 싶어져요. 김민홍님도 아직 못 봤는데 못 봤다고요. 대표님 설명 들으니까 보고 싶어집니다. 예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정혜리님이 저의 지킬앤 하이드는 홍종호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홍광호. 네. 아니에요 홍광호요라고 또 붙여서 다시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앞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 시즌의 배우는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 이걸 궁금해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사실 이번 시즌 지킬은 20주년이라서 좀 길게 공연을 하거든요. 5분이 해요. 근데 이제 저 3월 이후에 참여하는 배우분들 제외하고 이번 지킬은 3분이 하시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자 뮤지컬 배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방금 그분께서 홍광호님. 네. 네. 홍광호 배우가 이번에도 5년째인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이번에도 공연을 하거든요. 홍광호 배우의 지킬을 보신 분들은 지금 그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잊지를 못하죠. 정말 이 보이스 컬러가 노래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행동이 막 그 액션이 대단히 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액션을 적게 해도 팔을 짧게 뻗어도 길게 뻗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는데 체구가 커 보이고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석 배우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동석 배우도 이제 3년 정도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계속 그 지킬의 어떤 레전드를 찍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새로 합류한 배우가 있습니다. 김성철 배우인데 김성철 배우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리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던 배우예요. 아마 뮤지컬 배우로보다는 매체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원래 뮤지컬을 많이 했었던 배우거든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냥 평상시에 목소리 톤이 좀 착한 느낌이 드는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스타일의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그 인정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이 지킬의 20년을 책임질 배우가 나타났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우리 김성철 배우가 이번 시즌에 지킬로 참여를 하게 됐죠. 어떻게 부를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제 뒤에 쭉 길게 김성철 배우의 얘기를 했으니까 김성철 배우의 노래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유튜브나 공연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노래 2곡 준비했는데 그중에 한 곡은 조금 전에 사연 주신 분께서 우리 나만의 지킬은 홍광호라고 하셨으니까 홍광호 배우의 그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노래로 준비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이나 굉장히 그 좀 무서운 이 하이드로 변한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얘기했지만 이 지킬의 나에 대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듀엣이 있거든요. Take Me As I Am이라고 지킬과 엠마가 사랑을 나누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홍광호 배우와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의 복화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우리 민경아 배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난 바라보곤 해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갈 가끔씩 난 의심하곤 해 왜 이런 험한 길에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대 아닌 그 누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를 봐요 나의 두 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다이 보이나요 그대를 향한 내 맘 한결같아 언제라도
당신의 나를 지킬의 나이도 하면 지금 이 순간처럼 좀 몰아붙이는 노래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듀엣곡이 있군요. 예,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네. 또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PD님이 홍강호 배우의 팬이라고 그러셔서 일부러 홍강호 배우의 사심이 또 담겨 있었군요. 하트 처음 받아봤습니다. PD님한테. 예. 우리 좀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연 시작되면은 첫 번째 곡이 흘러나오는데 이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킬 박사의 아버님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데 이제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일로 지킬 박사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인간한테 누구나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정확히 분리해서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킬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엠마라는 여성인데 엠마는 이제 지킬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킬이 본인이 생각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본인이 생각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회가 반대를 해요. 인간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낙담에 빠져 있는데 낙담에 빠진 지킬을 친구들이 술집에서 좀 이렇게 좀 기분 좀 풀어라 이러면서 데리고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술집 여성 루시라는 여성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루시와 엠마, 지킬 어떤 주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게 만난 다음에 그날 밤 집에 지킬이 돌아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회에서 그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는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자기 몸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죠. 이제 이 장면부터 한동안 장면이 이 지킬의 나이에 대한 압권인 장면들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딱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자기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 몸에 주사를 넣고 이제 그 자기 몸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기록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통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몸을 막 뒤척이고 하면서 무대 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구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지킬 머리가 뒤로 곱게 묶어져 있었는데 그게 풀어지면서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모든 실험은 완벽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뒤에 가서 하이드가 변한 다음에 모든 건 정상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 이상의 발전 자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변하기 직전에 작성하고 있던 기록지를 하이드로 변한 상태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하이드로 노래를 그때 처음 부르게 되고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굉장한 전율을 느끼면서 큰 박수를 보내게 되죠. 그 약간 노래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박수 나오는 거 말고 한 템포 잠깐 숨을 쉬었다가 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 대표님 추억 이야기 줄거리 뭐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니 이게 참 지킬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거 기회 되면은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다음 주에 2부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네,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듀엣곡이 굉장히 아름다운 듀엣곡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편에 있는 듀엣곡이 있거든요. 지킬이 변한 하이드와 아까 술집에서 고통받았던 여성 루시가 부른 듀엣곡이 있어요. 굉장히 뇌세적이라고 해야 되나? 묘한 느낌의 곡인데 It's Dangerous Game이라는 곡인데 요 듀엣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지킬의 나이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양면의 음악을 다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류정한 배우랑 아이비 씨가 부른 거죠? 네, 2021년 버전의 OST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가운데 덴저러스 게임이라는 제목의 넘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치는 손끝 살결 외로 소름 돋아나네.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알아. 나만이 아는 나의 숨은 비밀. 그의 손길대로 나는 달아올라 자꾸 숨결이
피가 빠져 그의 한숨 안에 나는 굴복당해 아무 흔적도 없어져 다른 생각은 마 나를 붙잡지 마 네가 원하는 걸 나도 몰랐던 나 생각 마라 네 몸이 알아 거부 마라 네가 바라는 걸 죽음보다 강렬한 유혹들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지 못해 피해갈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너의 욕망을 들켰어 피해가지 못해 벗어나지 못해 너는 욕망을 자극해 나를 유혹 마라 날 거역 마라 나는 지금 어디 나도 몰랐던 나